안녕하세요. 이쌤이 썰푼다 이설국어의 이영나입니다. 오늘 제가 할 현대시 특강 파트 1 강의의 궁극적 목적은 낯선 작품을 보고 주제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목적이 있고요. 이제 현대시를 풀 때 보기를 보고 바로 접근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기본적인 독해력이 너무 없으면 보기를 읽고도 윗글에 적용을 못 시켜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기로 축 갔는데 보기가 시의 주제를 분석하는데 1도 도움이 안 될 때도 간혹 있어요. 무섭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 기본적인 독해력을 좀 쌓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수업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이론적인 얘기, 독해의 틀, 독해하는 방법을 얘기한 다음에 적용을 할 건데, 적용하는 적용학습으로 이제 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제가 적용학습입니다 라고 해서 딱 띄우면, 시를 띄우면 잠깐 스톱하시고 1분 정도 그 시를 제가 드린 말씀에 따라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계속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현대시 독해 기본 전제 3가지인데 이게 아마 이번 강의, 독해론 강의에서 계속 되풀이해서 드려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1. 시의 주제. 그러니까 화자가, 시적 화자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시적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이걸 찾아서 이제 기출이나 EBS에 나와 있는 작품을 분석하실 때 항상 옆에다가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화자의 유형은 결국 모든 시가, 세상의 모든 시가 2가지인데요. 표출된 화자가 있고요. 이때 표출된 화자라는 말은 시에 나, 내, 우리와 같이 1인칭 화자가 나타날 때입니다.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오늘 화자의 유형에 따른 독해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뭐냐면은 화자가 아무래도 시 속에 표출될 때는 화자가 자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자가 숨은 화자일 때 관찰자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화자가 자기가 숨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개인적 삶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시의 표면에 드러난 시적 대상, 그렇죠? 시적 대상에 대해서 주로 묘사하면서 얘기를 진행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숨은 화자, 관찰자적 입장에 있는 화자일 경우에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런 거를 좀 판단하면서 읽으시는 게 시를 독해할 때 편해요. 그래서 화자의 유형에 따른 독해를 좀 할 거고요. 세 번째,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의 서술 방식이 있는데, 서술 방식을 2가지로만 나눠보면 진술, 스테이트먼트죠. 그 다음에 묘사, 디스크라이브라고 제가 이제 약간 구분 지으려고 일부러 영어 단어를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진술과 묘사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죠. 묘사는 뭐 감각적 형상화니까 알고 계시죠? 이미지, 촉각, 시각, 청각, 공감각 다 포함해서. 그럼 진술이 뭐냐? 이런 거예요. 시적 화자가 자기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에 가까운 말. 나는 홀로 있다. 난 혼자 있다. 나 외롭다. 나 오늘 이별했다. 나 사별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나 누구 기다린다? 이런 얘기들. 아니면 정서와 태도 그대로 드러내는 말들 있죠. 그게 다 한 단어라고 해도 서럽네, 애달프네, 한스럽네, 이런 얘기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술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다 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모든 시에서는 화자의 진술이 제대로만 찾는다면 사실 이제 모든 시에서 진술의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진술이 비중이 크다는 것은요, 일단 그 시가 되게 쉽다는 얘기인데 약간 읽기가 되게 쉬워요. 뭔 말이냐면은, 아까 내가 진술이 화자의 상황, 정서와 태도라고 했는데, 나 오늘 걔랑 헤어졌어. 나 그래서 너무 슬퍼. 하지만 나는 걔를 계속 기다릴 거야. 이런 게 진술입니다. 근데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읽겠어요? 너무 유치하죠. 일기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는 약간 이제 진술을 약간 살짝 섞고 그거를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뒷받침하는 되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묘사를 하기가 쉽죠. 그래서 묘사 비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시를 읽을 때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진술의 비중이 적다고 해도 그 진술을 예민하게 읽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묘사를 분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써놨어요. 대부분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잘못된 독해를 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진술을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든 그걸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은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뭐 나쁜 것 같아 아니면 좋은 것 같아 이러고 그냥 그쵸? 아주 그것도 오래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제 시간도 걸리고 해석도 잘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마치 비문학에서 중심 문장을 못 찾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글을 여러 번 읽어도 해석이 안 되죠? 비문학도 독서지문이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그러려면은 진수를 찾으셔서 그걸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다 한번 써봤어요. 별건 아닌데 진술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진술이 훨씬 중요하다. 뭐보다? 묘사보다. 근데 묘사를 약간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묘사인데 얘는 이제 약간 화자의 주관이 좀 많이 드러나는 주관이 반영된 묘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요도 해석에서 있어서 중요도를 제가 약간 순서대로 써봤는데 진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시적 비유적 묘사 주관이 좀 주관성이 드러나는 묘사 그 다음에 제일 핫바리가 제일 안 중요하네. 얘는 진짜로 이게 뭐 왜 이렇게 썼지라는 생각이 들면은 일단 제껴 그 다음에 진술이 나올 때까지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 그게 이제 객관적 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잖아요. 구체적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쉬운 예로 하늘에 별이 떠 있다. 하늘에 별이 떠 있네. 그럼 객관적 묘사예요. 그렇죠. 하늘에 별이 떠 있네. 시각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늘에 별이 두 개 떠 있네. 총총 떠 있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약간 이거는 희망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유적인 묘사를 좀 할까요? 암시적 묘사. 방금 한 거에다가 별이 눈물 같은 별이 지그를 썼죠. 눈물 같은 별이 총총 떠 있다. 그럼 조금 달라져요. 여기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눈물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상황이 좀 슬픈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것도요. 진술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즉 화자의 상황이 정확해지고 정서와 태도가 정확한 말이 나올 때까지는 약간은 보류하시는 게 약간 슬픈 것 같은데 좀 더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독해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눈물 같은 별 해가지고 와 되게 슬프다 이랬는데 읽어보니까 얘가 기뻐. 왜냐면 눈물은 기쁠 때도 나거든요. 어떤 사람 화날 때도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적용해봐야죠. 간단하게. 이거 나왔을 때 의외로 참 많이 틀렸는데 학생들이 제가 여기서 지금 적용학습하는 모든 시들은 다 기출에 나온 평가원 기출에 나온 작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학생들이 어려워했거나 많이 틀렸거나 이런 거 위주로 좀 골라봤어요. 아이고 가리네요. 자 띄워놓고 정막강산 띄워놓고요. 한번 지금 스탑하시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주제를 분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와 태도를 느끼는지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가요. 참고로 제가 항상 시켜보면은 10명 중에 5명 맞추고 5명은 되게 쉬운 시 같은데 5명 정도는 틀려요. 항상. 왜냐면 묘사와 진술을 구분을 잘 못하시고 어떤 게 더 비중이 높은 건지 그걸 잘 구분을 못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약간 그렇게 해서 오독하게 되는 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은 좀 읽어보셨죠? 대충 이거는 뭐 이런 시 같아 라고 정리 한번 머릿속으로 해보시고 들어보세요. 얘는 제목부터가 중요한데 제목이 정막강산이에요. 일단 제목이 강산 그랬으니까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적막하다는요 그냥 조용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쓸쓸하고 외롭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원래 적막이란 뜻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즉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너무 굵게 나오네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 잠깐만요 지우고 다시 써야겠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제목이 있네요. 이런 것도 이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적막하구나. 자연 속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볼까요? 이 시가요. 조금 생각보다 주제를 못 잡는 이유가 보세요. 여기까지 1년, 2년, 3년이 모두 다 뭐죠? 자, 진술일까요? 묘사일까요? 묘사죠. 다 묘사예요. 근데 이 묘사를 쭉 읽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주제가 뭐지? 어떤 마음이지? 이렇게 읽는데
자연이 나오고 산이 있고 벌소리, 뻐꾸기 소리, 덜덕이 소리, 뭐 덜덕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물닭 소리, 칼새 소리 난리 났네. 뭔가 고전시가 필도 나고요. 자연 속에서 안푼지족하는 것 같고 평화롭고. 그러니까 아 이건 자연 속에서 뭔가 평화로운 건가요? 이렇게 잡으시고 막 밑에를 보시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묘사죠. 예, 묘사예요. 주로 청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는 묘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그냥 청각적 이미지로 아 그렇구나 산하고 벌이 들판이거든요. 들판에서 이런 소리 듣는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짜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바로 진술이거든요. 진술이다. 그래서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소리 속에 나홀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홀로 제목에서 적막하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적막으로 끝나네요. 쓸쓸하고 외롭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1, 2, 3년이 아니라 1년부터 20년까지 뭐 999년이 좀 과장해서 막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노래했어도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쓸쓸한 겁니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 시의 적막강산의 주제가 뭐라고요? 자연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 왜? 혼자 있으니까. 나머지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근데 왜 평화로운 이미지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모든 묘사는요. 약간 표현법상으로 모든 묘사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쓸쓸하고 외롭다고 했어요. 무조건 그게 중심 문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독서처럼 얘기하자면 그럼 이런 묘사는 왜 했습니까? 아, 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데 이런 아름다운 뭐 평화로운 자연의 소리가 들리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거를 보통 대조 혹은 대비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거든요. 내 마음은 더 슬프죠. 실제로 수능에 나왔는데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여기서 뻐꾸기 소리, 덜덜기 소리, 물닭 소리, 갈새 소리 여기서 말하자면은 산소리나 들판 소리, 벌이 들판이라고 했다. 자, 산소리나 들판 소리가 화자에게 어떤 기능을 할까? 화자의 내면과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면서 화자의 내적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소재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시입니다. 말했죠? 진술이 중요하다고. 자,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였고요. 문제로도 그렇게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적막이란 뜻을 모르면 약간 애매한데 참고로 적막하고 고즈넉하다의 뜻을 구분하는 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적막하다는 똑같이 조용한 건데 고즈넉하다도 조용하고 적막하다도 조용한 건데 적막하다는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이 강하고 고즈넉하다는 좀 편안하고 편안한 마음이 막 어디서 목동에 피리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 시는 어렵진 않아요. 제목이 발열인데 열이 나요. 열이 납니다. 잠깐 여기도 스탑하시고 예, 보셨죠? 네, 보셨다고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내용 보면은 시적 화자가 애가 아픈 거예요. 이 애 몸이 또 달아오르는구나. 애가 아파요. 그럼 뻔하죠. 뭐 부모 입장에서 애가 아프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책이 마음도 아프겠죠. 그래서 나는 중얼거리다 뭘 중얼거리냐면은 이 애가 아프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 같이. 다신교도가 뭡니까? 부처님, 하느님 막 다 찾는 거야. 모든 신을. 뭐라고 하겠어요? 왜 찾겠어요? 부처님, 하느님 제발 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했다가 부처님한테 살려달라고 했다가 또 어떤 신한테 다신교도니까. 근데 애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중얼거리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다신교도처럼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상황 분명하고 정서 태도도 굉장히 분명한 시예요. 그런데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벌 나르듯 하여라가 뭔 말일까 이 시에서. 그럼 애들이 다 약간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모르겠어? 그러면은 별들이 참벌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솔직히 저도 저는 알죠. 아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말했던 의도는 자, 이게 별들이 참벌 나르듯 한다 해서 이게 뭔지 몰라도 참벌이 뭔지 몰라도 이거는 묘사인 거 아시겠죠? 별들이 뭔가 이렇게 올려다보면 별들이 하늘에 별들이 뭐 이런 모양인 거야. 약간 비유적인 묘사긴 해요. 참벌 나르듯 하여라 그랬으니까 이때 벌은 벌이야.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꿀벌 할 때 벌인데
이렇게 하는 비인데 날아다니는. 근데 일단 그걸 모른다 칩시다. 제가 요구한 답은 그거였어요. 선생님, 제가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비유고 묘사인데 어쨌든 이 비유는 뭐다? 화자의, 지금 이 화자의 애가 아픈 것에 대한 슬픔, 비애,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묘사라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답.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뭐 이게 참벌 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제가 원했던 답은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자들이 약간 노리는 지점인데, 여러분이 전혀 맥락 없이, 즉 주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이런 데다 밑줄 그어놓고 딱 이거 해석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제 분석하는 훈련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럼 선생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참벌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저도 정확하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애가 아프잖아요. 애가 아프니까 하늘을 올려다 봤는데 아마 눈에 눈물이 이렇게 있었겠죠. 아버지죠. 그래서 눈물이 있으니까 별들이, 여러분 우는 상태에서 밝은 거 뭐 본 적 있으세요? 빛나는 거? 막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마치 벌들이 나르는 것처럼 벌이 막 이렇게 날잖아. 번져서. 그래서 그렇게 보인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울면서 하늘을 쳐다봤다. 펄펙하죠. 슬픔과 비애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이게 묘사된 어떤 이미지예요. 뭐 비유적 표현이라든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알면 좋겠지만,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모든 묘사는 진술을 뒷받침하게 되어 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웬만한 독해는 다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적용학습 3로 갑시다. 예, 이것도 참 많이 나온, 기출에도 많이 나오는 작품이고, 그런데 김강균 씨가, 원래 김강균 시인이 특징이 모더니즘인 거 아시죠? 모더니즘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화적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왜냐면 보세요. 추일서정은 일단 가을에 느끼는 서정, 뭐 감정 이런 거니까 뭐 가을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가을이 약간 쓸쓸한 이미지도 있고, 근데 가을이 늘 쓸쓸한 이미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성찰의 어떤 성찰, 뭐 아니면은 왜 열매를 맺는, 그쵸,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자 넘어갑니다. 잠깐 읽어보세요. 주제 분석되는지 해보셨어요? 제가 이걸 생각하세요. 아, 선생님이 지금 이 시를 분석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내가 얘기한 거, 진술과 묘사로 시의 서술 방식을 나눌 때 뭔가 묘사된 이미지가 너무 낯설고 왜 이런 이미지를 썼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걸 하나하나 학교에서 내신 때 하는 것처럼, 자 밑줄 그어,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직패, 너네 폴란드 망명정부가 뭔지 아니?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이건 진짜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수능 때 어떻게 그렇게 공부해요? 그렇죠? 한도 끝도 없어요. 물론 이런 작품은 보기를 줄 가능성이 좀 크긴 큽니다. 어쨌든 그래도 시를 독해할 수 있어요. 보기를 적용시키지. 자, 여기는요, 이 앞에 나온 이 모든 이미지들, 이 묘사들, 비유적인 묘사들, 자 쭉 보시면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다 묘사예요. 왜 낙엽을 도대체 폴란드 망명 정부 집회라 하는 건지, 길은 왜 도대체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졌는지, 아니면은 2시에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리는데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플라 나무의 근골, 근육과 이 뼈 뭐 이런 건데, 나무가 그 근육과 뼈가 있다고 좀 징그럽죠? 해골 같고, 그 다음에 공장 지붕이 흰 이빨을 들여내인 채 안 좋은 건가? 이빨?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랬다가, 그 다음에 셀로판지, 여러분 바닥바닥한 그 색지 같은 바닥바닥한 비닐 색이 들어간 셀로판지요.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있대. 환장하네. 그렇죠? 하나도 모르겠다. 어쩌라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뭐에 대한 건데? 보기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술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일수록 진술이 중요해요. 다시 진술 찾아볼까요? 이거죠. 끝. 네, 이거예요. 자, 이 시는요, 주제만 말하라고 하면은 시적 화자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홀로 황량하고요. 황량하다. 생각이 황량하다. 좀 황폐하다. 내면이 황량하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저 황무지 같은 거. 그 다음에 고독하네요. 왜냐면 내가 던진 돌팔매가 저 풍경의 장막 저쪽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고독해. 고독한 반원이야. 이 말 뭐야? 내가 고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황량하고 내면이 고독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앞에 이 묘사들은 다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죄다 시적화자의 고독감과 황량함을 쓸쓸함, 황량함 이런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묘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요 세로판지로 만든 구름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환장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예쁜 건 아는데 그럼 안 된다고요. 그냥 이거는 다 그래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진 거나 낙엽이 이렇게 되는 거나 아니면은 급행열차 달리는 거 이런 거 모든 묘사들이 다 황량한 생각과 고독한 화자의 고독감, 쓸쓸함 이런 걸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에서 뭐 약간 디테일한 왜 황량하냐 왜 고독하냐 이런 게 이제 시 속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기에서 줘요. 알겠죠? 보기에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줄 테니까 일단 그렇게 기본적인 독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묘사와 진술의 차이는 조금 아시겠어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꾸준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저희 때는 20년 전에는 제가 수능 볼 때는 항상 제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작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목 보면서 여기 제가 잘 정리해 놨는데 제목에 이제 주제 의식이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중심 소재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두 개가 다 결합되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걸 좀 확인한 다음에 시로 쭉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 제목이 항상 맨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제목을 보고 제가 여기 써 있는 정도가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가는 게 독해가 훨씬 빨라요. 실제로. 자, 별건 아니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써봤어요. 제목이 드러나는 거. 자, 박재삼의 한스럽다. 뭐 사랑의 한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슬픔. 그다음에 이용학의 그리움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백석의 적막강산 방금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적막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감정을 노래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고고. 고고는 한자어라서 그쵸? 근데 여러분 고고하다. 그 사람 참 고고해. 높고 외롭다는 뜻인데 어떤 바람직한 정신적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반어법으로 쓰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제 고고 같은 경우에는요. 제목을 고고 이렇게 보고 가면은 일단 시의 내용이 북한산의 높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시 속에 고고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북한산의 높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북한산 높이 어쩌라고 하는데 제목을 보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 고고함에 대한 얘기구나.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게 뭐지? 라고 보면은 북한산의 높이가 긍정적인 거였군. 추구하는 삶의 가치인가 보다. 이렇게 시를 독해하기가 편해져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 소재가 제목에 나타나는 경우인데 굳이 제목 안 봐도 시 읽어보면 뭐에 대한 얘기인지는 나오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얘기구나 이거에 집중해서 읽어야겠다 이 중심 소재 시적 대상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읽어내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냥 읽으면서 찾자 다르죠. 일단 달라요. 다르고 확연하게 다르고 또 하나는 이걸 할 건데 뒤에서 가끔 이렇게 제목에 있는 중심 소재, 즉 시적 대상이 시 속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명확하게. 알겠죠? 다른 말로 치환돼서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제목을 보고 뭐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알고 가는 게 훨씬 더 독해하기가 쉽죠. 그쵸?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목을 검은고, 뭐 분수, 폭포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뭐 이런 게 중심 소재이니까 여기 집중해라 이런 말밖에 할 게 별로 없고요. 1과 2의 결합형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뭐냐면은 중심 소재도 있고 소재에 대한 대상에 대한 정서와 태도도 있고 즉 주제의식도 드러나 있고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한 유형인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제목이 여긴데 보세요. 출가하는 새. 여러분 이 시는 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공부한 짬밥이 좀 있으신 분이면 새에 대한 얘기 다 모든 건 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떤 삶에 대한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건데 출가하는 새란 말이죠. 그렇죠? 출가가 뭡니까? 가출? 아니죠? 가출은 엄마랑 싸우고 짜증나서 집 나가버리는 건데
그러고 전전긍긍하는 거죠. 집에 가서 뭐 처맞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 예, 그래서 가출하고 다르고 출가는 보통 스님들이나 신부님 되려고, 스님이 되거나 신부님이 되려고 이제 집을 버리고 세속적인 걸 버리고 떠날 때잖아요. 그래서 뭔가 세속적인 거, 집을 버리고 약간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집을 버리는 뭐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기본적으로 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진 않죠? 긍정적인 것 같죠? 그래서 왜 출가는 새가 긍정적일까? 이렇게 쭉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그 시는 되게 쉬워져요. 안 그러면 어려워지는 시예요. 뒤에 나와 있거든요. 이따 확인합시다. 대설주의보도 보세요. 대설. 큰 눈이야. 근데 큰 눈이 시적 대상인 건 알겠어. 중요한 시적 대상. 근데 주의하래요. 경계. 주의해라. 좋은 걸까요? 약간 안 좋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부정적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고 보시면은요, 그 시에 굴뚝새가 나와요. 근데 굴뚝새가 혹은 산짐승들이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막 쫓기는 거야. 눈에 쫓긴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먹을 것도 없고 새들한테 좋을 리가 없죠. 큰 눈이. 등산객들도 길을 잃어버리고 그런 게 쏙쏙쏙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제목에서 아, 눈이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잡고 가면 왜 안 좋지가 되는데, 이렇게 읽으면서 뭐에 대한 얘기일까? 눈 나왔고 새들은 날아다니네. 쫓기는 건가? 등산객들 왜 길 잃어버렸지? 이렇게 읽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쵸?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아, 제목 자체가 워낙 유명한 시라서요. 이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껍데기 안 좋은 건가 봐요. 가라라고 하잖아요. 가라는 건 뭐야? 꺼져 이런 거죠. 그래서 지양, 향 아닙니다. 지양, 거부의 대상인데, 참고로 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EBS에 있기 때문에 알맹이는 남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간 대조적인 시어로.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좋아하지 않는구나. 알맹이는 남아라. 이렇게 읽으면 좀 시가 더 쉬운, 원래도 어려운 시는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목에 뭐 별건 아닌데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확률적으로 볼 때 물어보는 게, 이런 제목이 드러나 있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시의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형상화하는지 그런 걸 좀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시간적 배경의 상징적 의미를 물어볼 때가 있다. 근데 모든 시어의 상징적 의미는 그냥 주제랑 연관시키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거죠. 추일서정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 가을의 이미지, 가을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시간의 계절적 배경이, 시간적 배경이. 그런데 이제 아까 1강에서 하셨죠. 추일서정이 약간 고독하고 쓸쓸하고 황량한 그런 게 시의 주제이기 때문에 가을이 그런 쓸쓸하고 황량한 고독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바다라는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 모두 나타나는 건데, 이 바다의 공간적 배경에 상징적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바다에서 시적 화자가 어떤 정서와 태도를 느끼고 있는가, 그거를 잡아서 아, 바다는 그런 정서와 태도를 느끼는 공간이다. 그렇게 하시면 그냥 상징적 의미는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번에도 방금 한 주제, 그러니까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했던 시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막강사는 또 나왔어요. 근데 짧게 합시다. 앞에서 했으니까. 말했잖아요. 제목이 적막하다. 적막하다가 뭐야? 외롭고 쓸쓸하다. 너무 고요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고 끝난 거예요. 또 독해하진 않을게요. 앞강에서 했기 때문에. 나홀로 있으니까. 왜 나홀로 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정주 독림이 아마 이제 보기엔 나왔었어. 그런데 이제 이게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유랑하는 어떤 삶이기 때문에 여기가 자기 고향이다. 자기가 경험한 곳이다.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롭다, 쓸쓸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시인데, 잠시만요. 자, 문제. 제가 어떤 시에는 문제를 하나씩 집어넣어 놨는데, 뭐냐면은 약간 평가원이, 출제자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독해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문제들은 좀 제가 실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게 그 당시에 일단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나만 보시면 돼요. 가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나가 정막강산이었으니까 나에 초점 맞춰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답은 5번인데 가를 몰라도 답이 5번인 건 아시겠죠? 보세요. 정막강산에 어디에 화자의 의지, 극복 의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답은 5번이었는데 그 당시에 1번이라고 하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 나의 제목이 정막강산인데 정막강산? 정막강산이 무슨 주제의식을 드러낼 수가 있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정막이란 말이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서와 태도죠? 그럼 정서와 태도는 바로 주제다. 이렇게 이제 출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낸 겁니다. 기본적인 독해하는 방식 자체를 낸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제목의 중요성 두 번째 갑니다. 요거요. 요거는 실제로 시험을 본 친구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자기는 시험을 보고 나서도 이게 이건지 몰랐다고,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이건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꽤 많았어요. 제목이 검은고예요. 여러분, 검은고입니다. 검은고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냥 일부러 제목을 좀 가려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스탑하고 잠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의 주제를 항상 분석하시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1번 스탑했고 분석했다고 생각하고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검은고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시에. 그렇죠? 어디 뭐야 이거 도대체. 그치? 그래서 뭐 검은고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검은고에 대해서 시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서 검은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라고? 어디에 검은고가 있지? 바로 내 기린이지. 검은고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이건 검은고에 대한 얘기 할 거야 라고 보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되게 쉽게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검은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지. 해가 20번이나 바뀌었는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내 기린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검은고네. 왜냐면 그 다음에 그 가슴. 검은고 내 기린. 기린이 뭐냐고요? 기린은요 상상 속의 동물인데 얘가 울잖아요. 그럼 막 영웅이 탄생하기도 하고 뭐 좋은 일이 있대요 나라에. 그 정도로 얘는 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울음소리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얘가 울었을 때 공자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고사에 어쨌든 내 기린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검은고잖아. 현악기잖아. 띵, 뚱뚜루 둥뚱 하고 이렇게 흔들고 현을 흔들었다. 벌써 오지 않나요? 느낌이? 그쵸? 검은고네. 됐어요. 근데 이제 시의 주제는 뭐냐면은 딱 보니까 검은고가 울어야 되는데 못 울어. 그 다음에 뭐 노인은 이렇게 퉁 흔들고 어디 갔대. 잊혀졌겠네. 약간 잊혀졌겠네. 외롭겠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바깥은 거친 들이고 이리 때만 몰려다녀서 내 기린은 내 검은고가 맘둘 곳 몸둘 곳이 없어지다. 그래서 부정적 상황 정도인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 아주 굳게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었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돋고 울들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부정적 상황 속에서 뭔가 극복 의지가 있다든지 희망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닌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 부정적 현실로 인한 내적 갈등이 나타날 때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면 보통 내적 갈등의 심화라고 해요. 심화된, 내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는 어디까지나 제목의 중요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목에서 중심 대상을 보여주는, 확인하고 가는 게 편하다. 중심 대상이 뭔지, 시적 대상이 뭔지 뭐 이런 거를 약간 초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일단 마찬가지로 문제가 나왔는데 나와 단데 얘는 지금 다는 안 나와 있고요. 지금 검은고, 이게 김영랑의 검은고는 낫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 건데 뭐만 보시면 되면 사실은 3번만 보세요. 일단 4번은 맞는 말이야. 기린 여기는 맞는 말이에요. 여기는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외면당한 존재다. 다는 모르니까. 그치? 여기까지는 뭐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노인이 퉁 흔들고 갔다고 했으니까 땅 위에 남겨진 기린이니까 사실 여기는 틀려서 답이 4번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3번을 보세요. 여러분 3번 선지를 보세요. 나의 울지를 못한다는 요건 하지 맙시다. 일단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자, 그 당시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방금 제가 답이 4번이라고 했죠. 4번이었어요. 근데 답을 애들이 3번이라고 많이 한 거야. 적절하지 않은데 3번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게 나가요. 울지를 못한다를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맞는 말인 줄 알려면, 맞는 말이라는 걸 알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이 기린이 검은고라는 걸 알아야만 해요. 안 그러면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OX 판단이 잘 안 돼요. 일단 기린, 아까 말했지만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할 때는 약간 울음소리,
내는 울음소리, 동물의 울음소리 이렇게 해석되고 cry. 그다음 두 번째 검은고라는 해석, 검은고로 해석을 하면은 울리다, 현이 울리다, 즉 연주되다, 소리를 내다. 퉁, 알겠어? 퉁, 띵띠링띵띵, 현이 울리다. 그래서 울리다 혹은 연주되다의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악기일 때는. 그러니까 기린일 때랑 악기일 때랑 울들 못한다, 울다 이 표현 자체가 중의적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목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김춘수의 분수인데 이건 제가 목동에서 수업할 때 좀 오래된 한 10년 전 목동에서 수업할 때요 실제로 학생들을 반반 나누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김춘수의 분수를 한 그룹한테는 제목을 알려주고 한 그룹한테는 제목을 안 알려준 상태에서 시 주제 잡아라 그랬더니 제목을 알려준 반에서는 그냥 거의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분수로 상징되는 어떤 인간의 삶, 야 분수든 새든 의자든 상관없어요. 다 인간의 삶인데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치환시켜서 바꿔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독해가 빨리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 이제 분수라고 제목을 알려준 친구들은 이거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원외고였나? 대일외고였나? 외고 다니는 친구가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이거 그냥 유치원의 깃발이랑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그러니까 유치원의 깃발 뭡니까? 인간은 이상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상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을 추구하는데 항상 그 한계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인간의 어떤 숙명, 본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이제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분수도 선생님 분수가요. 보니까 분수를 너라고 인하하면서 인간의 삶을 형상화했는데 막 이렇게 뭐 솟아올라요. 분수가 원래 솟아오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듯이 분수는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발돋움하는 발돋움하면 너의 자세는 왜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되는데 너는 왜 발돋움에 그리움으로 인해서 왜 하늘로 솟는단 말이야. 유치원의 깃발에서 깃발이 저 푸른 지평선, 해안선을 향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이상을 추구하는 이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솟아오르는데 문제는 이 시에서 포인트는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진다는 게 포인트죠. 인간의 한계를 분수의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정리 퍼펙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야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편으로는 제목을 알려주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 반에도 꽤 잘하는 친구가 많았는데 헤매는 거예요. 어쩌라고? 선생님 뭐예요? 왜 찢어져요? 사람이? 뭔 말이야 이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보내는 이별 어쩌라고요? 난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가 훨씬 많았다. 이런 시가 나오면 제목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제목에서 분수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너는 분수고 그래서 분수가 슉슉슉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거는 일단 인간의 삶에 대한 형상화다. 이것만 갖추어지면 주제 분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근데 제목을 모르니까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되게 디테일하게 주제 분석을 할 필요가 없고 제목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니까 참고로 이거는 아까 다 말했어요. 분수가 슉슉슉 하늘을 향한 그리움으로 치솟아 오르는데 중력이란 한계 때문에 떨어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마지막을 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뭔 말이야? 떨어져서 부서졌잖아. 이미 좌절했잖아 인간이. 그런데 다시 선연한 선명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분수의 이런 속성, 인간의 이런 떨어졌고 좌절을 해도 떨어지고 좌절을 해도 다시 이상을 향해 솟는 그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좀 긍정하고 있다. 예찬적이다. 알겠습니까? 이상을 추구하는 좌절하지만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화자가 그게 주제입니다. 짧게 말하면 분수로 형성화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긍정? 괜찮아요? 예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화자의 유형에 따른 독해법 들어갈게요. 자, 화자의 유형에 따른 독해는 별건 없고요. 일단 드러나는, 즉 표출된 화자, 잘 안 보이죠? 예, 드러나는 표출된 화자일 경우에 어떻게 독해를 하는 게 편한가 정도? 자, 나, 내, 우리 이렇게 썼는데 이때
1인칭 화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보통 이게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공동체적인, 사회 공동체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대적 문제, 민족 전체의 문제라는 걸 드러낼 때 우리라는 화자를 많이 써요. 1인칭 화자의 그 복수형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써놨는데 화자의 상황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뭐 상황이 좋으면 뭐하러 시를 쓰겠어요. 그렇죠? 약간 부정적 상황인데 이게 쉽게 구분하실 때 이게 약간 개인적인 부정적인 상황인 건지 개인적으로 아니면 약간 시대적인 어떤 부정적 상황인 건지 이런 걸 좀 구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개인적 상황 뭐야 뭐 이별했다 사별했다 뭐 이런 거 가난하다 뭐 이런 거 물론 가난함도요 이런 게 있죠. 가난함을 난 너무 가난해 그냥 가난해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뭐 정신적으로는 그 가난에 굴복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게 있죠. 이런 건 완전히 개인적인 상황인 거고 약간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도 가난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러면 약간 이 가난함이라는 어떤 물질의 결핍이라는 부정적 상황이 약간 시대적인 것에 어떤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시대적으로 부정적 상황이라고 하면 6.25 전쟁도 있고 일제강점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제강점기죠. 아니면 독재 정권이라든지 자 이런 게 있는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럼 당연히 내적 갈등과 내적 고뇌를 드러낼 겁니다. 절망, 좌절, 뭐 체념, 비애, 슬픔 이런 감정들이 있겠죠. 자 근데 항상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 된다고 이런 경우에 출제자들이 항상 꼭 확인하기를 바라는 게 이런 내적 갈등이 드러날 때 이 내적 갈등이 여기 나온 것처럼 심화되면서 끝나냐 아니면 해소냐. 해소는 이제 보통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극복 의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극복하겠다는 그런 극복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내적 갈등이.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시를 읽으면서 이 내적 갈등이 왜 생기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내적 갈등이 있을 때 그 내적 갈등의 원인이 시 속에 나타날 때가 많은데 만약에 시 속에 없으면 보기에서 줄 거예요. 알겠죠? 특히 이제 어떤 시대적인 이유 때문에 내적 갈등을 할 때는 보기에서 어떤 시대였다고 이거 일제강점기였다 독재 정권이었다 뭐 언론의 탄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못 찾았다고 해도 어쨌든 자 심하냐 해소냐 이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근데 이제 심하다 즉 해소가 되지 않았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좀 표현법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내적 갈등의 심화, 이런 심화를 보여주는 이미지, 내적 갈등이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픈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슬픔을 환기시키는, 아니면 절망적 어떤 상태를 환기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갖는 시어를 쓸 때가 있고,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수미상관처럼 뭔가 반복하는 거죠. 부정적인 상황이나 어떤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는 시어를 혹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끝나는 건데 대표적으로 수미상관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내적 고뇌는 심화된 거구나 이렇게 좀 표현법과 같이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소가 될 때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때 보세요. 부정적 상황에서 내적 갈등하다가 극복 의지로 전환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서가 시상의 전환이 있다라는 걸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이런 시상의 전환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꼭 잡으셔야 돼요. 짚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시상의 전환이 있으면 뭐 그런데 라든지 막 깨달음을 얻는 그 전환을 이뤄내는 깨달음을 얻는 부분이 딱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때 보통 이런 시상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계기가 되는 사건, 사물, 인물 이런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얘 때문에 극복 의지로 전환이 됐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뒤에서 얘기할게요. 어떤 경우인지. 그래서 그거 이렇게 두 가지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시 독해로 들어갑니다. 일단 시적 제가 어떻게 구성했냐면 시적 화자가 시 바깥으로 표출되어 있는 경우고 그래서 시적 화자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주저리 좀 말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할 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이 이렇게 심화될
이때를 노래하는 시를 얘기하는 시를 한 3개 정도 먼저 그러니까 넣어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소되는, 그렇죠?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시상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요거를 분석시키기 위해서 또 그거를 해소되는 거를 3가지 정도, 3작품 정도 이렇게 연달아서 놓았습니다. 좀 알고 보세요. 자, 적용학습 1 갑니다. 김소영의 사령이에요. 제목이 중요하다니까요. 벌써 알겠어요 이제? 사령이구나. 뭐냐 사령이. 죽어버린 영혼 아니에요? 사령 죽었다? 이제 뭐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죽었다는 거야? 왜 죽었다는 건데?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바라는데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 벌써 나와버리네.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게 아니냐. 끝났네 사실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죽어버린 건가 봐. 내 영혼이 약간 돌아보고 성찰한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성찰한다. 내 삶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한 얘기니까. 영혼. 보시오. 그대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내가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듣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무기력하다는 얘기인가요? 됐어요. 그 정도로만 하세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래 나도 마음에 다 안 들어. 이거 다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로만 열거하고 있는데 요런 거 내 삶에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대의 정의도 우리의 섬세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라고 한다면 여기서 딱 잡아야죠.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부끄러운 부끄러운 교회는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내가 내 영혼이 죽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그럼 내 영혼이 왜 죽었어? 하하,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구나. 이 말이 뭡니까?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행동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내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바라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바라는데 반복되네. 이렇게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걸 수미상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수미상관으로 뭐를 드러낸다?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의 심화. 그렇죠? 심하다.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반성, 부끄러움, 내가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심화되었다. 그걸 어떻게 드러냈다? 반복. 1연과 마지막 연의 반복으로 수미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수미 상관의 방식으로 드러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실제로 수능에서 물어봤던 부분이에요. 알겠죠? 어떻게 내적 갈등 심화된 거를 보여주는가. 반복을 통해서 수미상관 기법으로. 됐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신이라면 활자는 뭐고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 황혼, 잡초, 푸른 페인트빛, 이 고요함, 저 고요함, 그대의 정의, 우리 섬세 이걸 다 하나하나 분석해야겠죠. 물론 기출 분석할 때도 수능 공부할 때도 좀 어느 정도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오늘 하는 수업은 이 독해론 수업은 약간 주제에 되게 집중해서 주제 분석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 정보를 다 잡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빠르거든요. 사실은 출제자가 원하는 건 현대시를 3, 4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 건데 황혼이 뭘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화자의 정서 태도를 잡고 중심으로 다 마음에 안 들어. 뭐냐면 황혼, 잡초, 푸른 페인트빛, 이 고요함, 저 고요함, 그대의 정의, 우리의 섬세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범주로 열거된 것으로 보시는 게 편하죠. 독해를 할 때는, 문제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포인트가 이 시에서 제일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내 영혼이 죽었고 그래서 나는 좀 부정적인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고 이 영혼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성찰이고 반성이고 그럼 왜 죽었다고 하는가? 행동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성하는 거죠. 이런 시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육사란다. 윤동주 시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자, 그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실제로 이게 기출인데 많이 나왔어요. 김소영의 사령 한 2-3번 나왔는데 수능까지 포함해서 딱 이 정도 분석하면 문제 풀 수 있게 무리 없이 그런 거 그 정도까지 원하는 겁니다.
출제자들이.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좀 얘기해보자면 김수영 시인의 시는 이번에 EBS에도 있는데, 폭포라고 있는데 워낙 유명한 시라서요. 그 시는 폭포를 통해서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어떤 삶의 태도, 현실에 대한 저항, 대결 의지 이런 걸 드러내고 있는 시니까 아시잖아요.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 에? 뻔하잖아요.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인가도 금자나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더 고든 소리를 콸콸콸콸 내면서 떨어진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 대결 의지인데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김수영 시인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기출에 나오거나 EBS에 나온 거를 이렇게 시를 약간 묶어서 공부를 해보면은 특징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는 그런 그 실천하는 지식인의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소시민적이고 무기력한, 약간 윤동주랑 비슷하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무기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약간 그런 계열의 시를 많이 쓰는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더 좋고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시로 가봅시다. 김강균의 와사등인데 얘는 진짜 제목은 그냥 와사등이라고 해서 시적, 여기서 말하는 시적 화자가 보고 있는 와사등이 이제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이렇게 불 켜놓는 길에.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서는 딱 그 진술, 묘사보다 진술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면 시가 너무 쉬워져요. 처음에 얘기했던 거, 묘사보다 진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슬픈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어. 어찌라고?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저걸 보면서 난 슬픈 거야. 아, 슬프구나. 긴 여름에 황망이 날개를 젓고 해가 날개를 젓고 해가 졌나 보죠. 늘어선 고충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자, 모른다 칩시다. 늘어선 고층이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었대요. 일단 지규적인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아까 살짝 기억하세요? 묘사는 일단 진술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묘사 다 이해 못해도 진술만 제대로 잡았으면은 시 주제 분석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묘사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비유적, 화자의 주관을 드러내는 비유적, 암시적 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것보다는 객관적인 느낌에 가까운, 100% 객관적이긴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시니까요. 화자의 주관이 다 반영되니까 웬만하면은. 근데 약간 상대적으로 비유적 딱 봤을 때 화자의 정서를 좀 드러내주는 비유적, 암시적 묘사가 있고 객관적 묘사가 있다고 했는데, 약간 이런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묘사는 그래도 객관적 묘사보다는 시를 독해할 때 주제 잡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창백한 묘석같이, 만약에 늘어선 고층만 밑줄이 그어 있다면 고층 빌딩을 말하는 거죠. 고층 건물이 늘어서 있다. 아무것도 분석이 안 돼요. 막 고층 건물이 늘어서 있는 것만 보고 늘어서 있다는 표현만 보고 이거는 고층 건물이니까 현대 문명의 상징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늘어섰으니까 어찌라고. 근데 뒤에 보니까 얘네가 창백한 묘석같이, 왜 묘지에 이렇게 세워놓는 묘비석 있죠. 그래서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었다고 했으니까 고층 건물이 무덤 앞에 있는 묘비석 같다. 굉장히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그리고 1년에서 벌써 홀로 슬픈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현실 인식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 말은 늘어선 고층이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해서, 자, 저는 진짜 배경 지식이 없어서 묘석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얘는 지금 슬픈 거고, 그리고 뒤로 가시면서 까닭도 없이 눈물 겪구나, 까닭도 없이 눈물 겪구나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비에 그림자가 어둡다. 어둡다는 묘사긴 한데 여기서는 그림자가 나의 자아이기 때문에 내면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슬픈, 그치?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묘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건 아시잖아요. 이런 뭐뭐 같이, 잡초 인양 이런 게 지규적인 표현인 건 아시잖아요. 표현법은 아실 테니까. 그렇죠?
이때 이거는 사념이란 뜻입니다. 생각, 사념. 한글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사념, 생각이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내 생각이 벙어리가 됐다는 건 뭐 표현을 잘 못하겠다. 생각이 좀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겠죠?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요. 한번 지어보고 다시 얘기해보자면 이 시에서 출제자들이 잡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홀로 가려는 슬픈 신호냐? 그 다음에 눈물 겹다. 그 다음에 무거운 비애, 어둡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잡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묘사들은 그거를 뒷받침하는 걸로 해석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더 잘 보이는 게 고층 건물이 창백한 묘비석 같고 찬란한 야경은 무성한 잡초 같구나 이런 게 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비유적 표현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내적 갈등이 있네요. 슬프고 그렇지 눈물 겪거나 이랬으니까 얘도 뭔가 내적 갈등이 있는데 첫 번째 얘가 지금 시적 화자 얘래 시적 화자가 이런 슬픔 눈물 겪다라는 내적 갈등을 느끼는 이유를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못 찾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원래 김광균 씨가 묘사된 이미지가 주고 진술된 정서 태도가 굉장히 조금만 나오는데 약간 이게 현대 문명 혹은 도시 문명에 의한 어떤 황량함, 고독감 아까 했었던 거죠. 소외감 이런 거라서 보통 시 속에 정확하게 그런 이유를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도 여러분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와사등이나 추위서정 같은 시는 이런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 잡으시면 보기에서 지금 시적 화자는 현대 문명 혹은 도시 문명 뭐 이런 거 안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 찾는 게 당연해요. 그냥 내적 갈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있던 거 심화야 아니면 해소야 확인해봐. 확인해보세요. 그랬더니 자 마지막을 보니까 아이고 당연히 심화네. 해소 극복 의지 없지요. 이것도 물어봤었던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뭡니까? 수미상관 기법을 썼죠. 위하고 아래하고 반복되죠. 그래서 수미상관 즉 반복의 기법으로 시적 화자가 내적 갈등의 심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적용학습 3은 진짜 쉬워요. 예. 스탑하시고 한번 주제 분석해 보시고 내적 갈등이 있다면 그게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자체가 원인일 텐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내적 갈등이 있으면 그게 심한가 해소인가.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연달아 3개는 심화되는 거고 나머지 3개는 해소되는 거다 극복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네요. 당연히 심하겠죠. 그럼 심하라면은 어떻게 어떤 표현법이나 어떤 이미지로 내적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는 문제예요. 되는 작품이에요. 자 보셨죠? 강우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강우 아시잖아요. 비가 많이 내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누가 어디 갔지? 찾아. 아니 어디로 갔지? 이런 이미지들이 뭐 나오는데 일단은 독해에만 집중합시다. 표현법은 나중에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자,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말이 없나? 이 사람. 이 사람. 보통 이 사람 그러면은 밥상 차려놓고 이 사람 어디 갔지? 그럼 약간 와이프 느낌이죠? 누가 봐도 아내인 것 같아요. 내 목소리가 되돌아온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담 걸렸다 해서 이제 안 좋은 거지. 다시 도졌나?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그럼 뭘까?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오셨어요 느낌? 예, 이 사람이 잠깐 아파서 어디 갔나? 감기가 도졌나? 그러니까 평소에 아팠던 사람인 거죠. 근데 아니 이번엔 그게 아닌가 보다. 뭔 말입니까? 대상의 부재로 인한 슬픔인데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사별한 것 같죠? 그쵸? 와이프랑 아내분이랑 사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적 화자의 상황은 정확하게 대상의 부재. 이 사람이 어디 갔지? 못 찾겠는 거야. 잠깐 어디 가서 아파서 누워있나? 아니 이번엔 그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대상의 부재로 인한 내적 갈등이야. 그렇죠. 나는 풀이 죽는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내적 갈등. 대상의 부재로 인한 내적 갈등. 이 사람. 그치? 이 사람. 해소입니까? 심합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심하라고 했어요. 어떤 표현법으로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죠? 마지막에 봤더니
빗발이 제목 강우였잖아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강우였잖아. 근데 빗발이 강우? 그치? 제목에 나와 있었던 거랑 약간 소재가 겹치죠.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빗발이 막 한 치 앞을 못 보게 내려. 그러니까 강우지.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비가 퍼붓는다는 거야.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에 막 비가 내리는데 그 비의 하강적 이미지로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 즉 슬픔, 대상으로 인한 슬픔, 상실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이 비는 정말 비일 수도 있지만은 눈물일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문제에서는. 야, 지금 화자가 마지막에 이 비의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걸 드러내는가, 뭐 이런 걸 좀 물어볼 수 있었다, 물어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용학습 4, 5, 6은 내적 갈등이 이제 해소되는 그런 시를 좀 묶어왔는데, 어디서 전환이 되는지, 내적 갈등 해소된다는 건 시상이 전환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전환이 되는지 좀 정확하게 잡으시고, 혹시 전환의 계기가 있나? 이런 거 좀 확인 좀 해보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합니다. 내적 갈등이 있으면 왜 내적 갈등을 느끼는지 원인 정도는 시 속에서 찾아보시면 되는 건데, 정말 못 찾겠으면 내버려 두세요. 보기에서 말을 해준다는 얘기니까. 알겠죠? 자, 봅시다. 겨울바다. 제목이 겨울바다라고 해서 한 번만 정리합니다. 시간적 겨울, 시간적 바다,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겨울바다의 어떤 이미지가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자, 시적 화자가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들이 죽고 없었네. 벌써 좋지는 않아요. 그대 생각도 했건만도 사투리 썼네요.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아, 이 사람 우네. 알겠죠? 내적 갈등 슬슬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거, 허무의 불. 허무의 불. 물리랑 이에 바다니까요. 아까 겨울 바다라고 했죠?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보고 싶었던 새들은 죽었어. 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의 진실도 얼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바다를 보는데 바다 위에, 물리랑 위에 허무의 불이 불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의 불이 불붙어 있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술만 중요해요. 허무하다고요. 아, 되게 허무한가 봐. 그래서 허무의 불이라고 한 거야. 그럼 이때 이 허무도 뭡니까? 내적 갈등 중에 하나죠. 내적 갈등의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 허무함이란 내적 갈등은 왜 느끼는 거야? 라고 보면은, 최대한 시에서 찾아보면은, 미지에 보고 싶었던 새들이 죽고 없었고, 뭔가 부재하고, 그대 생각, 아마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너를 생각했던 진실마저, 뭔가 사랑의 진실마저 얼어버렸다고 했으니까 대상의 상실감 이런 것 같은데,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허무해요. 자, 근데 이런 내적 갈등이 어떻게 전환되거나 심화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요, 자, 보세요.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이 나를 가르친대.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끄덕이네요. 뭔가 그렇구나,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뭔가를 배웠어. 깨달음이야.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 나를 가르쳐 줬으니까, 시간이 나를 가르쳐 줬으면 나는 뭘 얻습니까? 당연히 가르쳐 줬으니까 여기서는 깨달음을 얻었겠지. 어떤 깨달음인지 아직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상의 전환이 좀 있다고 알 수가 있죠. 남은 날은 적지만, 이게 약간 종교적 색채가 있는 시라서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이런 게 약간 깨달음의, 시간이 가르쳐준 깨달음의 내용이었나 봐. 기도를 통해서 약간 강한 영혼을 갖게 만드는, 순수하고 이런 내적 갈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영혼을 갖기를 원하나 보죠. 남은 날은 적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허무의 불이었는데 이제 뭐로 바뀌었죠? 인고의 물로 바뀌었네요. 그것도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는 짧게 말하자면 얘가 허무했거든요. 허무의 불. 근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시간이 뭔가 깨달음을 준 거예요. 어떤 깨달음인지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끄덕이며 그랬으니까 시간이 준 깨달음을 내가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뭔가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 허무함이 뭘로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 인고의 불에서 인고가 뭡니까?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인고의 의지라는 말 있죠. 그래서 이때 인고가 고통을 참고 견딘다,
극복 의지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허무의 감정에서 인고의 의지로, 극복 의지로 바뀌었다. 시상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입니다. 참고로 겨울바다라는 그 바다의 공간적 배경의 상징적 의미를 만약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주제의식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뭐냐? 시적 화자가 처음에 허무함을 느꼈는데 내적 갈등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극복 의지를 보이는 공간이구나.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바다라는 공간적 배경의 상징적 의미가 됩니다. 됐죠? 시상의 전환 보이시죠? 근데 너무 이 시가 어렵다고 하는데 주제 잡기 어려워 막 그러는데 아니 다 나와 있잖아요. 진술이 허무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시간이 가르쳐줘서 깨달음을 얻었더니 어떻게 됐다? 인고의 의지로 바뀌었다. 해소. 내적 갈등 해소. 극복 의지. 끝. 이건 너무 유명한 시라서 할까 말까 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골랐어요. 수능의 기출이기도 하고. 님의 친목은 굳이 얘기를 할까? 워낙 많이 했죠. 시상의 전환도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화자의 개인적 상황, 이별의 상황이에요.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하진 않을게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근데 읽으셔야 돼요. 이별을 했고 맹세가 티끌이 되어 날아갔고 안 좋네 안 좋네 이별했네. 대상을 상실했네. 그래서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서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건 아닌데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까지. 슬프구나 이별해서. 그러나 나왔잖아요. 그러나 시상의 전환. 자, 시상이 전환됐는데 어떻게 전환됩니까? 워낙 유명한 시니까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일인 줄 아는 까닭에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뭐야? 극복 의지 가졌다고요. 희망,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얻고 극복 의지를 가졌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고 극복 의지를 갖고 보니까 떠날 땐 다시 만날 것을 믿게 되었어.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다시 돌아오겠지. 뭐 좀 유식한 말로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하잖아요. 간 사람은 돌아온다. 임은 갔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역설적 표현이라서. 근데 제가 사실 이 시를 한 거는 이렇게 화자가 자기의 상황 속에서 내적 갈등을 드러낼 때 전환, 그러니까 시상의 전환이 있어서 극복 의지로 전환되는 시를 좀 예를 들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 때문인데요. 이 마지막 문장의 해석인데, 마지막 문장을요, 제가 애들한테 마지막 문장의 의미가 뭘까?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대답 바로 하는 친구 없거나, 아니면 되게 뜬금없이 막 되게 선생님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니까 되게 부정적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 제 곡조를 못 이기니까 막 이렇게 혼자 그렇게 해석을 또 자의적으로 합니다. 맥락 없이. 분명히 그 전에 극복 의지, 그쵸? 희망을 가지고 임을 기다리겠다, 나 돌아올 거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마무리에 끝에 마지막 한 줄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제 곡조를 사실 못 이겨서 사랑의 노래는 그냥 침묵을 무기력하게 휩싸고 돌 뿐이에요. 이럴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적 해석을 나는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의외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항상 주제를 분석한 걸 의식하셔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출제자들이 그런 부분을 물어봐요. 만약에 님의 침묵이 만약 다음에 나온다? 그럼 저 같으면 제가 출제자라면 마지막 문장 꼭 물어봐요. 마지막 문장의 의미가 뭘까? 실제로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내 말은 마지막 문장이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긍정적이겠죠. 일단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고 보면 아까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뭔가 곡조를 못 이겨, 내가 뭔가 힘이 없나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맞는 거니까 제 곡조를 못 이기는 너무 사랑을 해서 곡조를 못 이겨, 그러니까 사랑이 막 넘쳐난다. 일단 긍정적으로 해보세요. 그런 사랑의 노래가, 내 사랑, 님을 향한 내 이 사랑의 노래가, 파워풀한 노래가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때 중요한 거, 임이 사실 부재하는 거예요. 이미 떠나간 건데
이미 돌아온다는 믿음,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 하에 극복 의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임의 침묵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부재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데 다만 어떤 사정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구나. 되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언제 다시 말을 하게 될까 기다리면서 계속 맴돌면서 금방이라도 다시 나랑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미 금방이라도 말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대하면서 계속 임의 침묵과 소통하기 위해서 휩싸고 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죠. 긍정적으로.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제 분석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것 때문에 이 님의 침묵은 한번 해봤어요. 마지막 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려고. 자, 적용학습 6번째 김강균의 노신. 제가 밑에 써놨어요. 노신 미리 얘기를 하자면 제목이 노신이니까 노신이 되게 중요한 시적 소재, 시적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근데 노신이 뭔지 여러분 모르시니까 이런 건 써놔야 돼요. 그래서 노신이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중국에 그냥 실천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사실 의사였거든. 내가 알기에 정확하게 아마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그냥 의사 지위 다 버리고 그냥 문학 활동하면서 소설 쓰면서 민중을 위한 헌신을 했다. 완전히 실천하는 지식인, 모든 걸 버리고 문학 작품을 계속 쓴 정신적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노신이 왜 나왔을까 계속 머릿속에 두시고 노신이 어떤 기능을 할까, 노신에 대한 시적화자의 태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시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시적화자가 자기 상황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디테일하게 개인적인 상황인데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뭔 말이야, 먹고 살 일이 좀 막막하죠. 시나 소설 쓰는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야? 그래서 잠드는 아내와 어린 것의 베개 밭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비유적이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묘사긴 한데 일단 모르겠으면 넘어가. 자, 이런 표현이잖아. 진술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곤두박질해온 생활의 노래, 이런 것도 일종의 상황을 보여주는 진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돌팔매 이제는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생활의 노래, 먹고 산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하구나. 시를 믿고 살아갈 방법도 막막하고, 쉽게 말하면은 돈이 안 벌리니까 생계 유지가 좀 힘들겠고, 그 다음에 아내와 어린 것이 있다는 게 더 약간 돈이 안 벌리는 상황에서는 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겠죠. 쉽게 말하면 일원에서 화자의 상황, 가난하다. 시를 쓰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가난해. 그래서 너무 생활이 피곤해. 내적 갈등이 있죠? 가난함 때문에 오는. 자, 그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등불을 켜고 일어나는다. 보통 등불이 그냥 참고로 어두운 밤에 뭔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많은 밤에 화자가 등불을 켠다. 이거는 이 등불이 그 어둠 속에서 약간 밝은 빛을 미약하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성찰의 매개체, 이런 사색하게 만드는 성찰의 매개체, 이런 상징적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등불 보면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나 아니면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돌아보는 기능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등불이. 자, 등불을 켜고 일어나는다. 담배를 피워본다. 쓸쓸한 것이, 아직은 쓸쓸하네. 쓸쓸한 것이 씻어 내린다. 노신이여. 드디어 나왔다. 노신 이거죠. 이거 얘기했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를 써서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가난한 현실 때문에. 근데 이때 그 내적 갈등이 있겠죠. 시를 계속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건데 노신을 생각해. 왜 그럴까요? 난 노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니겠지 당연히. 이때 노신은 누가 봐도 이상적인, 화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산 사람이니까 노신을 생각하면서 약간 거기서부터 극복 의지를 얻는 거죠. 나도 노신도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끝까지 문학 활동했는데 나도 노신처럼 끝까지 시를 쓰면서 정신적 가치를 지키면서 생활이 피곤해도 지치지 말고 계속 작품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등의 어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다지는 계기였겠죠. 노신이. 뭔지 아시겠죠? 일부러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노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노신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이런 밤, 어떤 밤? 이렇게 힘든 밤, 힘겨운 밤. 그래서 상해 호마루가 중국이라는 것 정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신이 중국 사람이니까 상해 호마루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이거는 노신이 그랬을 거라고 상상하는 건데 그 등불이, 노신이 바라봤을 것 같은 그 등불이 나에게 속살거린다. 이건 사실은 자기 내면의 소리인데 뭐라고 속살거려?
여기 하나에 상심한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나도 되고 노신도 되지. 노신도 좀 힘겨운 삶을 살았겠지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에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잡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삶 때문에 상심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굳세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노신이. 그래서 노신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시입니다. 짧게 말하면 가난 때문에 힘들었는데 고민이 있었는데 노신을 생각하면서 삶의 의지,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때 노신의 의미를 물어볼 수 있겠죠. 얘가 지금 극복 의지를 갖게 만든 시적 대상이 뭐냐? 노신이다. 노신을 생각하면서 극복 의지를 다졌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화자의 유형에 따른 독해 두 번째 강의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있었던 그 표출된 화자가 나, 내, 우리 등으로 표출이 될 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주제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화자가 표출되니까 화자의 정서 태도를 아무래도 진술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숨은 화자, 즉 관찰자적 위치의 화자일 때 학생들이 좀 힘들어요. 주제 잡는 걸. 왜냐? 관찰자적 입장이니까 화자가 자기의 정서 태도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딱 보시면 이런 시들은 오히려 더 도식화하기가 쉽고 더 주제 잡기가 쉬운 게 결과적으로는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때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인 대상이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대상이거나. 선생님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면은 안 돼요 라고 해서 제가 야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다. 즉 시적 대상이 시적 화자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않는데 뭐하러 시적 대상으로 선택해서 시를 쓰겠니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읽어 내려가시면서 아 얘가 긍정일까 부정일까 약간 이렇게 초점을 잡아가지고 분석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게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요. 거의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않으면 돼요. 자 참고로 이게 관찰자적 위치의 화자일 때는 서술에서 묘사의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숨어 있으니까 내 목소리로 이제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화자가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럴 때도 어찌 됐든 간에 묘사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주제를 분석할 때는 그게 한 단어이든 한 문장이든 간에 진술이 나와 있으면 진술이 항상 가장 중요한 핵심 시어고 그게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거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요 수능 기출에 나왔던 선지에 나왔던 그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는 말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봤는데 일단 시적 화자가 말하는 대상이 긍정적 대상일 때 이렇게 화자의 정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추구, 지향, 예찬, 연민의 대상일 때가 대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형상화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출가하는 새. 그러면은 출가하는 새가 뭐죠? 새인데 당연히 사람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출가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집을 버리고 세속적인 걸 버리고 자기의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대상이구나. 이렇게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형상화했잖아. 그러면은 출가하는 새는 새라는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 이렇게 정리하면 주제가 잡히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찬적인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화자가 새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를 추구하고 지향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그 다음에 부정적 대상일 때는 어떻게 정서와 태도를 표현하냐면 일단 대상에 대한 거부, 지양, 거부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비판적, 제일 많이 나오는 말 비판적이다. 그 다음 냉소, 풍자, 돌려서 깔 때요. 이렇게 이제 시적 화자의 태도와 정서를 표현을 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타자에 대한 억압적 성격을 보이는 대상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뭐냐면 독재정권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제국주의 그래서 그런 억압적 성격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현실의 무기력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문명의 억압에 길들여진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상화한 대상일 때 이렇게 이제 부정적 대상이고 이러이러한 태도를 보인다 시적 화자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둘 중에 하나 즉 긍정과 부정 중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경우도 있지 않나요? 라고 누가 질문을 했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시적 대상이 시적 화자한테 긍정적 대상도 부정적 대상도 아닌데 뭐하러 걔를 시적 대상으로 선택을 해서 시를 쓰겠습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한 시에 뭐 당연한 얘기인데 긍정적 대상과 부정적 대상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런 경우에는 그 두 대상 모두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정리하셔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긍정적 대상에 대해서는 뭐 A라는 대상은 연민의 대상이고 B라는 대상, 부정적 대상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둘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건데 간혹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적용시켜볼까요? 적용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적용학습 1. 대설주의보 아까 했던 건데 그래서 조금 쉽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제목에서 이미 말했어요. 큰 눈을 주의해라. 부정적인 대상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크고 부정적 대상일 가능성이 그 다음에 시를 읽으면서 한번 왜 그럴까? 눈이 어떤 속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스탑하고 또 1분 정도 생각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 다음에 들으세요. 항상 먼저 생각하고 제 수업을 들으셔요. 자, 어찌고 저찌고 뭐 묘사 쭉 나오고 눈이 오네요. 이 정도로 할게요. 눈이 오는데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 눈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새롭게 시적 대상 하나 더 나오죠. 굴뚝새.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이때 굴뚝새한테 눈보라가 좋은 거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조그만한 새가 날아가는데 눈보라가 치면 좋겠냐고요. 그렇죠. 길 잃은 등산객들이 있을 듯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덤벼드는 눈, 힘찬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이걸 딱 봤더니 알겠네. 눈은 부정적이네. 그 이상 할 게 없어요. 눈은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쬐끄만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거칠한 굴뚝새가. 아, 굴뚝새는 여기서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게 쫓기는, 눈 때문에 어떤 부정적 상황에 처한, 눈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약간 연민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기서는 억압당하는 존재니까. 그 다음에 솔개는 여기서 뭐 좋은 뜻은 아니겠다 정도로 넘어갑시다. 솔개가 도사리고 있어서 숨긴다고 했으니까. 자,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이라든지 눈더미의 무게로 부러지는 소나무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눈 때문에 억압을 당하는 굴뚝새와 같은 계열의 시어들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강조했어요. 눈보라는 군단이라고, 군대라고. 아니 군대에 빗대어진 대상이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까? 문학에서?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한 번 더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다. 명령이잖아요. 계엄령. 진짜 억압적이죠. 그쵸? 폭력적이고.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주제 분석을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쪽에 눈 플러스 솔개도 잠깐 써볼까? 솔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솔개도 이제 굴뚝새에 대한 억압이라고 폭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눈입니다. 주된 시적 대상. 그 다음에 굴뚝새. 굴뚝새가 두 번 나왔으니까 일단 얘를 쓰자. 그래서 굴뚝새랑 비슷한 애들이 뭐 아시죠? 산짐승들, 굶주리는 산짐승, 길 잃은 등산객 이런 애들. 그쵸? 이런 애들 다 뭡니까? 눈 때문에 부정적 현실에 처한 애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은 부정적이야. 왜 부정적이죠? 얘네를 괴롭히니까. 그렇지? 억압하니까. 그래서 억압적 대상이고 그리고 부정적 대상이다. 화자는 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뭐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은 부정적 태도인데 조금 더 디테일을 잡으면 비판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굴뚝새에 대한 감정은 뭘까요? 아,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억압당하고 도망쳐 다니고 뭐겠어요. 연민의 대상이라고 잡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연민의 대상은 긍정적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이 연민을 느끼려면은 긍정적 대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예요. 눈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자, 화자는 눈에 대한 비판적 태도, 부정적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굴뚝새 등등등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판과 연민 둘 다 잡아줘야 돼요. 알겠죠? 요것만 잡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러더라고요. 자습서나 이런 거 보면은 눈에 대해서만 잡아주는데 사실 둘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김기택의 새는 솔직히 말하자면 읽기만 해도 여기서는 지금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런 것만 잡는 거고, 나머지 왜 되게 더 디테일하게 왜 긍정이지, 이게 왜 긍정 부정이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약간 보기가 주어지면은 보기대로 하시면 돼요. 아, 부정인 건 알겠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어떤 의미로 부정적인 거를 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런 거 보기에서 다 채워주니까 여러분은 딱 거기까지만, 부정이냐 긍정이냐. 자, 보세요. 새 당연히 어떤 일정한 인간의 삶의 태도를 형상화한 알레고리, 즉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거고요. 보시면은 새는 일단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불쌍하네요. 그렇죠? 불쌍해요. 그 다음에 갇혀있다. 적당한 간격을 가진 새장에 갇혀있다. 창살의 간격보다 넓어서, 몸이 넓어서 못 나가나 봐. 그래서 새는 이렇게 그냥 걸을 뿐입니다. 날지 못하고 걸어요. 좀 불쌍하네요. 근데 얘가 그냥 불쌍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잘 보면 그래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데,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이제 이 새장 안에 안락함에 익숙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문학에서 약간 현실적 안락함,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에 익숙해지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시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약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문학의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 뭐 안락하다, 주어지는 거에 익숙해진다, 안정적이다, 뭐 그런 거 다 소시민적인 삶의 태도랑 같이 약간 편안함을 추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거 다 뭡니까? 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알고 계시면, 보시면 이제 새장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날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모기를 향해서, 주어지는 모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단 말이죠. 아, 여기까지 읽고 나면 아시겠죠? 이때 새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 부정적인 대상이구나. 화자에게 있어 부정적 대상이구나. 화자가 새에 대해서 나는 얘가 진짜 싫어 이렇게 안 했어도 누가 봐도 부정적 대상이야. 그렇지? 그럼 왜? 일단은 처음엔 조금 슬펐거든요. 새가 슬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새장에 익숙해져서 새장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그 안에 편안함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날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안에 있으면서 아직은 벽으로 돼 있는 건 아니야. 아직은 공기가 있어. 약간 자기 위안하면서 그냥 새장 안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날지 않기 때문에, 약간 새장 안에 안락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억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는 부정적 대상이다. 그래서 당연히 시적 화자는 새에 대해서 어떤 태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태도는 비판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새와 같은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죠. 그쵸? 마지막. 여기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시적 대상이 부정적 대상인 경우를 분석하는 시의 마지막이라는 거고,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적용학습3. 이건 쉬워요. 쉬웠는데 의외로 주제 잡으라고 하면은 잘 못 잡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자, 봅시다. 김강규의 묘비명이에요. 묘비명. 비석에 쓰는 거.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묘비명이에요. 여러분,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한평생 행복하게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처럼 훌륭한 묘비명, 비석이요. 비석이 이제 묘비명인데,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호호. 그러니까 비석에 이제 묘비명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그가,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적 대상, 부정적 대상 했을 때,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때 그는 부정적 대상이구나. 부정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문학에서 정신적인 가치가 훨씬 중요하고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가 훨씬 중요하잖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시, 소설 이런 거 안 읽었어. 그리고 돈만 많이 벌었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는 게, 얘가 어떤 되게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인간,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선생님, 저는 사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럼 저도 나쁜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수능을 접할 때, 문학을 분석할 때는 약간 그런 어떤 가치관의 전제가 있다고 봅시다. 물질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 이때 시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 어떤 비중을 두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학이니까요. 알겠죠? 어쨌든 그의 삶에 대해서 화자는 부정적이야.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아, 유명한 문인도 시적 대상이지. 유명한 문인. 그 유명한이라는 말도 좀 걸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의 세계, 문학의 세계에서 유명하다 이런 게 약간 긍정적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이 부정적인 대상을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 썼다. 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게 훌륭하게 살았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이 묘비는 꿋꿋이 살아남아서 귀중한 사료, 역사의 자료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100년, 200년, 300년 지나서 이 묘비는 살아남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찬하는 되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써준 그 묘비가 남아서 실제로 이 사람을 역사 속에 되게 훌륭한 인물처럼 기록할 건데 과연 그게 옳을까? 라는 얘기지. 역사는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역사가 기록해야 되는 올바른 것이 무엇이며 시인이 무덤을 남긴다는 거는 이제 자기 삶의 흔적을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인은 어떤 시를 써야 되는가 뭐 이런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 그리고 유명한 문인은 당연히 시적 화자에게 뭐다? 부정적인 대상이다. 비판적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됐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여기는 뒤에 두 절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건 사실은 진술이거든요. 시적 화자가 숨은 화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이 마지막 진술을 좀 더해 주셔야 돼요. 뭐죠? 역사가 해야 할 일과 시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성찰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렇게 거기를 좀 플러스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그와 유명한 문인이 보이고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 비판적 태도, 삶에 대한 비판적 태도 플러스 역사와 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진술이니까 좀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시적 화자가 숨은 화자일 때 대상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되는지 일단 부정적 대상이 주로 나올 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말을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이 시가 이 시적 대상이 긍정적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한번 봅시다. 어찌됐든 황지우의 출가하는 새, 아까부터 얘기했어요. 출가하는 새란 말이죠. 근데요, 이 시가 제목을 보고 아, 출가하는 새구나, 좀 긍정적 대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좀 쉬운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약간 중간 이후로 갈 때까지도 약간 안 잡혀요. 주제가 잘 안 잡혀요. 애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묘사가 두드러진 시니까 얘도. 새는 자기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자취가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모르겠죠. 자기가 앉은 가지에 자기가 남긴 체중이 잠시 흔들릴 뿐 새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자기의 투영도 없다. 이것도 지금 긍정인지 부정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새가 날아간 공기 속에도 새의 동체가 통과한 기척이 없다. 새가 공기 중 아니 이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인 건가? 아니면은 부정적인 건가? 잘 모르겠죠. 과거가 없는 탓일까? 과거가 없다는 건 좋은 뜻일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뭔가 계속 없대. 자취도 없고 투영도 없고 기척도 없고 과거도 없대. 근데 또 뭐가 없어? 냄새나는 자기의 채취도 없다. 그러니까 뭔가 없다는 건데 새가 A, B, C, D 이런 식으로 A, B, C, D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A, B, C, D가 만약에 부정적인 거라면 부정적인 게 없다는 거는 다시 긍정적인 게 될 텐데 사실 냄새나는 자기의 자취, 채취 이 전까지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자취, 그 다음에 투영, 통과한 기척, 과거가 없다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잘 안 잡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조금 잡히네요. 냄새나는 자기의 채취도 없다 그랬으니까 냄새나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 어떤 흔적인데 별로 그렇게 좋은 흔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출가하는 새라는 제목에서 새가 약간 긍정적인 시어일 것 같아, 시적 대상일 것 같아 라고 약간 감을 잡았으면 여기서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겠죠. 아, 이런 것들이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거구나, 긍정적인 속성이구나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자, 울어도 눈물 한 방울 없고 영영 빈 몸으로, 뭐가 없다 했으니까 빈 몸으로 핀털터리로 빈 몸뚱이 하나로 강조되네요. 뭔가 다 비었단 얘기야.
그러나 이렇게 빈몸이지만 그러나 막강한 풍속을 거슬러 갈 줄 안다. 막강한 풍속 뭡니까? 아까 굴뚝새가 눈보라 속을 이렇게 날아갈 때 눈보라가 약간 부정적인 거였잖아요. 새한테 막강한 풍속은 날 때 부정적인 거죠. 일종의 시련과 고난이겠죠. 어? 빈몸이지만 막강한 풍속을 거슬러 갈 줄 안다. 새는 긍정적 대상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모든 속성이 뭐가 없다 이게 다 긍정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네. 무슨 말이냐면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긍정적이고 이게 긍정적이고 이게 긍정적이고 이게 긍정적이고 이게 긍정적인 거야. 뭐야? 없다라는 서술어까지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빈몸이 긍정적인 거니까. 내 말은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자취, 투영, 기척, 과거, 채취, 눈물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야 되는 거라고 인식하는 거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없어서 긍정적인 거니까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없어서 긍정적이라는 건 그 없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좀 하세요. 요즘 그렇게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가 긍정이라면 자취 자체는 부정적인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약간 그냥 쓱 읽고 이거는 긍정적인 속성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일부분만 물어봤는데도 그거 자체가 그냥 긍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끊어서 생각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약간 6월에 비슷하게 나왔죠. 평가원에서. 자, 그러나 얘기했고요. 그래서 생후의 거센 바람 속으로 갈망하며 꿈꾸는 눈으로 이제 한번 긍정되니까 계속 긍정적 이미지 나와요. 갈망하며 꿈꾸는 눈으로 바람 속 내일의 숲, 미래의 꿈, 내일의 숲을 꿰뚫어 본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새는 긍정적인 속성이 있다. 그래서 주제를 정리하면은 새, 뭐다? 출가하는 새, 뭐다? 긍정적 대상이다. 이러저러한 면에서 긍정적 대상이고 화자의 태도와 정서는 뭘까? 그냥 나 같으면 추구, 지향, 새가 보이는 삶의 태도를 추구하고 지향하고 예찬한다까지 다 맞다고 할래요. 그렇죠? 새가 보이는 삶의 태도, 추구, 지향, 예찬 다 맞는 말 아니겠어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나시만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잠깐 스탑하고 문제 풀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풀어보셨어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자취. 답은 쉽게 나와요, 사실. 자취, 체중, 자리, 채취 이렇게 뭐가 없다 했는데 이때 시적 대상의 의미가 점층적으로 확대된다고 했는데 점층법 뭔지 아시죠? 점점 의미의 범주라든지 정도성이 커지는 건데 체중, 자리, 채취 전혀 점층법이 쓰였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일단 이건 단순하게 표현법에 대한 문제라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지만 4번이고 문제는 다른 선지들이 좀 중요해서 뭐냐면은 이런 거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를 반복했다. 없다 이렇게 해서 빈몸으로 빈 몸뚱이로 이렇게 새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 새 외면 이렇게 뭐가 없고 하다가 꿈꾸는 눈으로 미래의 숲을 내일의 숲을 꿰뚫어 본다 이런 게 이제 새의 내면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제목에 주목해서 나왔잖아요. 제목이 중요하다니까요. 제목에 출가라는 이 단어와 새는 이 시의 주제의식과 출가하다. 이 출가라는 말이 갖는 삶의 태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것 같아. 사실 3번 선지가 좀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문제 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죠. 제목에 주목했어. 그다음에 5번 시적 화자의 태도는 뭡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은 조류도감을 써야겠죠. 그쵸? 객관적 제시, 쇠를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당연히 시니까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 이때 화자가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가 뭐야?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 그거를 출가하는 새라고 해서 빈몸으로 모든 걸 버리고 빈몸으로 미래의 숲으로 뚫고 가는 그런 새의 모습에 투영했다고 볼 수 있어. 되게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에서 기출 분석할 때 현대시 같은 문학 같은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을 딱 이렇게 체크하고 나머지 적절한 거를 안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 거에서 시를 독해하는 어떤 원칙들이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원칙들이 되게 엿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적절한 것까지 다 이래서 맞구나, 이렇게 맞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적용학습 5번째입니다. 제가 서정주의 치명을 고른 이유는 사실 올해 EBS에 서정주의 질맞을 사람들 연작시 신선재곤이라고 그 작품이 있는데 좀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골라봤어요. 일단 치명을 만드는 사람들, 치명을 만들려는 이들이 이 시의 시적 대상인 거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이 시적 대상인 치명을 만드는 사람들이 긍정적 대상인지 부정적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는데, 약간 별다른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얘네들이 이제 치명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물속에 잠궈 넣어두나 봐요. 그래야 치명을 만들 수 있나 봐. 근데 치명의 성격이 뭐냐면 얘가 아무리 짧아도 200~300년 또는 1000년 정도 잠겨야 냄새가 좋단 말이죠. 그러니 질맞을 사람들이 치명을 만들려고 이렇게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은, 즉 치명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들 아들이나 손자 손녀가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에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를 위해서입니다. 너무 긍정이죠. 됐죠? 끝났죠? 너무 긍정적이죠. 약간 얼굴도 모르는 후손을 위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됐어요. 그래서 이 시도 약간의 그 시적화자의 진술이 있는데 그립다고요. 그래서 시적화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맞을 사람들과 넣은 사람들과 꺼내 쓰는 이 사이의 수천 수백 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운 것일 뿐, 나분할 아득할 떠절할 허전할 것도 없습니다. 뒤에는 뭐 싹 지우셔도 되고 그립다고요. 이런 삶의 태도가, 질맞을 사람들의 어떤 이런 정신적 태도, 타자를 향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그립다. 이때 그립다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긍정적이란 얘기예요. 질맞을 사람들에 대해서, 치명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적화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삶의 태도,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그런 태도를 추구하고, 지향하고, 그 다음에 예찬하고, 칭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의외로요, 이 서정주의 치명이 나왔을 때 주제를 분석하라고 했을 때 이 시의 주제가 치명을 만드는 사람들, 즉 질맞을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니까 예찬적 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질맞을 사람들에 대한 예찬적 태도, 이게 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의외로 이게 무슨 예찬이죠? 왜 예찬이죠? 이렇게 되묻는 친구들 꽤 많았어요. 참고로 문제 보시면 이게 서정주의 치명은 나시였어요. 나시, 요것만 보시면 돼요. 얘는 답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1번이 답이었거든요. 1번 가와 나, 가는 몰라도 돼요. 뭐 허준이란 시였는데 모르셔도 되고, 나에서 서정주의 치명인데 대상에 대한 예찬의 심정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맞거든요. 가시도 누가 봐도 예찬적 대상 맞아요. 예, 가시는. 그래서 넘어가도 되는데 나시가 서정주의 치명이 예찬적 대상이다. 예찬의 심정, 즉 이게 주제다. 대상에 대한 예찬적 정서가 주제다. 이렇게 해서 애들이 틀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시가 뭐 그렇게까지 예찬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별거 없어요. 대상이 있고요. 그 시적 대상이 긍정적 대상인데 화자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이거는 예찬적 대상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시인데 이 시도 나왔을 때 애들이 좀 힘들어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쉬운 시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제 분석만 해보자고 보면은 굉장히 쉽다. 일단 재로 지어진 옷이다. 시어의 이미지가 좀 어렵죠. 시어의 이미지. 옷인데 어떻게 재로 짓지? 애쉬, 그치? 뭘 타고 남은 재요. 애쉬인데 재로 지어진 옷이라고? 우린 여기서 자, 제목의 중요성 얘기했잖아요. 이 시에서 뭔가 재로 지어진 옷이라는 시어가 나오면, 시구가 나오면 그 시구의 의미를 주제랑 같이 연관시켜서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어가 약간 긍정적인 느낌인지 부정적인 느낌인지 확인은 좀 해보시고요. 자, 흰나비가 나오네요. 나비?
옷 얘기 나왔는데, 그치? 나비. 나비가 소매도 걷지 않고, 옷, 나비, 나비를 의인화했나? 나비가 옷을 입고 있다고 보는 건가? 그렇죠? 그럼 재로 지어진 옷은 나비가 입고 있는 건가? 소매도 걷지 않고 봄비를 건너간다. 비를 맞으며 맞지 않으며. 눈치 빠른 분들은 여기서 역설이구나. 역설이네. 그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비를 맞으며 맞지 않으며 뭘까? 아직 모르겠어요. 그 고요한 날갯짓에는 나비의 날갯짓이요. 보이지 않는 격렬함이 깃들어 있어.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날개를 둘러싼 고운 가루가 천배나 무거운 빗방울을 튕겨내고 있다. 긍정인 것 같네요. 그렇죠? 천배나 무거운 빗방울을 튕겨내는데 아주 강인한 힘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애들이 힘들어했던 게 여기까지는 됐는데 모든 날개는, 나비의 날개는 몸을 태우고 남은 재인이, 아까 재로 만든 옷이 제목이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재로 만든 옷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이거 나비의 날개였네. 그치? 나비의 날개가 바로 이 시의 제목인 재로 만든 옷이었네. 그럼 이건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약간 나비가 긍정적인 시어고 나비가 날개의 고운 가루로 빗방울을 튕겨내고 있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시적 화자가 약간 시를 자기가 어렵게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서 그 나비 얘기에서 끝났어도 이 나비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강인하게 이겨내는 정신적인 스트렝스, 강인함, 정신적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을 형상화했구나. 이렇게 우린 충분히 해석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비지만 사람이니까요. 사람의 삶의 형상화라고 보시면 바람직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적 화자가 약간 이게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해줘요.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죠, 사실.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굴러 올리면서도 어떤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내적 갈등이 있음에도 걸음은 가볍고 가벼운 저 사람. 이 얘기 왜 나왔겠어? 나비 얘기랑 같이 나온 거지. 나비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지. 슬픔을 물리치는 힘, 고요해. 이 마음의 무거운 돌덩이, 즉 슬픔을 물리치는 힘, 고요하게 물리치는 힘이 있다 이거죠. 뭐처럼? 봄비 건너는 나비처럼. 그러니까 이때 나비는 천배나 무거운 물방울을 튕겨내는 날개를 가진 나비는 어떤 사람이다? 슬픔을 물리치는 어떤 고요한 힘이 있는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좀 찡찡대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비를 건너가면서 마른 발자국을 남기는 그, 위에서 말한 이 그는 뭡니까? 누가 봐도 나비죠? 나비와 그는 지금 동일시되고 있는 대상입니다. 남몰래 가졌을까? 남몰래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남몰래 가졌을까? 뭐가? 옷 한 벌 흰 재로 지어진, 도치법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제목이었지. 옷 한 벌 흰 재로 지어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흰 재로 지어진 옷, 즉 나비의 날개였죠. 아까 했던 거. 그러니까 나비의 날개가 어떤 힘이 있다고요? 천배나 무거운 빗방울을 튕겨내는 거. 이게 뭐였지? 슬픔을 물리치는 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요. 이때 나비, 시적 대상인 나비와 그리고 동일시되고 있는 그 사람. 누가 봐도 그 사람 동일시되고 있는데 저 사람이구나. 여기선 저 사람이네. 그 아니면 저 사람이네. 지울게요. 저 사람. 그. 이게 뭡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너무나 긍정적이죠. 그럼 왜 긍정적이냐? 이유를 좀 찾으면 슬픔을 고요하게 물리치는 힘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주제예요. 나비는 긍정적이다. 저 사람도 긍정적이다. 왜? 슬픔을 물리치는 힘이 고요하니까. 끝! 자, 독해론 수업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적 대상이 긍정적이거나 꼭 부정적이거나 이런 게 아닐 때 어떤 기능이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해요.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시적 대상이 긍정, 부정이 아니라 화자가 자기와 동일시되는 대상을 선택해서 이 대상에 대한 묘사나 진술로 화자 자신의 삶을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자기 삶에서 느끼는 내적 갈등을 표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객관적 상관물로서 시적 대상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화자하고 대상이 동질성을 느끼는 관계구나. 서로 동질성. 그 다음에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좀 교감을 할 수가 있구나. 또 하나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진술들은 사실은 화자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진술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이 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이 시는 어렵진 않으니까. 자, 보시면 나무도 그렇고 나무, 그 다음에 나도 그렇고 시적 화자도 그렇고 도시 생활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죠? 들뜬 뿌리라든지 정착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지금 나무나 시적 화자 자신이나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참고로 나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나무가 약간 치욕으로 푸르다, 이 도시에서의 삶을 되게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화자가 자기 삶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화자가 뭘 견딜 수 없는 거고 나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화자가 견딜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무가 치욕으로 푸르다, 치욕스러워한다, 이 말은 화자가 자기 삶에 대해서 치욕스럽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풀 때 그 정도 알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계열이긴 한데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는 시적 대상이 나오는 그런 유사한 계열이긴 한데 조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문제랑 같이 다루어 볼까 하는데, 자, 적용학습 2. 얘도 이제 잠깐 스탑하시고 먼저 분석하시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 나무인데 시적 대상이 그 나무죠. 약간 포인트 잡자면 그 나무가 그냥 늑된 그 나무예요. 나무가 어땠어? 약간 늑댔어. 뭐 다른, 일단 비틀린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봄이 그 나무한테만 더뎠는지 늦었는지 얘는 다른 애들은 이미 꽃을 다 피웠는데 이제서야 뭔가 꽃망울을 피우고 있어서 좀 안쓰러웠지요. 이런 건 잡아두세요. 왜냐면 안쓰럽다는 건 대상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니까 이런 건 좀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대상에 대한 연민. 자,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늑된 나무, 그 나무를 늑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이 늑된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할까? 라고 보니까 시적 화자가 얘기를 하기를 화자의 상황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화자는 지금 이런 사람인 거야. 산에서 내려와서 2달 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에 늦가기 깨달음을 함께 얻으려고 했으니까 뭔가 얘가 깨달음을 얻고 싶었는데 못 얻은 거죠. 늦가기 깨달음. 그렇죠? 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얻은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약간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데, 그런 자기 눈에 자기만큼이나 늑된 그 나무, 다른 나무들보다 늑된 나무가 딱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화자와 동일시되는 시적 대상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보이고 있는 정서와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화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화자 자신에 대해서 보이는 정서와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신격인 애가 나오면은요, 화자가 분신처럼 느껴지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시적 대상이 나오면은 꼭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을 보세요. 자, 이 봄이 가기 전에 저 늑된 나무도 푸릇한 잎새를 매달까요? 그 다음에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이 지치고 말면 가을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죠.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정말 화려하게 단풍이 물들어서 되게 불타는 소신공양처럼 보일 텐데, 소신공양은 몸을 태우는 거거든. 좀 무섭긴 한데, 그래서 불타는 소신공양처럼 화려하게 보일 텐데 그 틈새에서 저 나무가 가난한 소지 한 장,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온몸을 불태울 때 얘는 그냥 소지 한 장, 태우는 종이 한 장 정도. 그러니까 단풍도 되게 이렇게 소박하고 좀 가난해 보이는, 이렇게 양도 적고 상대적으로요. 그런 단풍이라도 좀 저 나무도 가지가지 피어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약간 어떤 태도 같아요? 나무가 늦댔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도 뭔가 푸릇한 잎새도 매달고 단풍도 물들 수 있을까요? 이런 건데, 여기서 이런 건 대상에 대한 약간 기대, 그럴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소망,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대나 소망이 누구 자신에 대한 거라고?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화자가 얻으려고 했던 거는 사실 늦가기 깨달음이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에게 있어 다른 나무들처럼 하는 거, 푸릇한 잎새라든지 그 다음에 가난한 소지라든지 이런 거, 나무가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상태, 이게 화자 자신에게는 아마 늦가기 깨달음이겠죠. 내가 얻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나도 늦가기 깨달음, 남보다는 좀 늦겠지만 어쨌든 늦가기 깨달음이라도 나도 저 나무처럼 얻을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내 말은 나무에 대한 인식은 사실 화자 자신에 대한 인식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를 잠깐 보시면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까지는 안 보시고 저기 3번하고 4번, 5번 이렇게 3, 4, 5번 방금한 시에 관련된 그 나무에 관련된 것만 보시면 되는데 자, 늑대 나무가 피어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빗댔죠. 비유했죠. 그래서 기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길인데 이게 답이 4번인데 이 시의 주제가 아예 일탈적 삶에 대한 갈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답은 4번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은 학생들이 4번을 지나가고 5번을 적절하지 않다고 많이 했는데 자, 가을의 나뭇잎을 미음을 보시면 잠깐만요. 미음에다가 제가 이걸 안 했네. 체크를 안 했는데 미음이 뭐냐면 가난한 소찌예요. 잠깐만요. 미음은 가난한 소찌가 미음입니다. 이게 미음인데 자,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해서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가난한 소찌니까요. 다른 나무들이 화려하게 피우는 물드는 단풍과 대비되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 늑대 나무의 나뭇잎을 얘기했으니까 단풍을. 근데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여기서 뭐지? 애들 다 뭐지? 왜 화자의 갑자기 겸손한 태도지? 이렇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 왜 5번을 틀렸다고 생각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나무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늑된 나무의 가난한 소찌는 화자의 늦가기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다. 즉 화자가 자기의 깨달음이 저 늑된 나무의 가난한 소찌만큼이나 그냥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다. 이런 거를 그런 인식을 나무를 통해 대신 드러낸 거거든요. 둘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자기의 깨달음이 늦됐다. 뭐 아니면은 좀 보잘것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겸손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독해하는 법을 출제자가 독해하길 바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다 선지에 구석구석에 숨겨놓으니까 기출 분석하실 때는 선지 분석을 꼼꼼하게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쵸? 예, 자 여기까지 독해론 수업을 마쳤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독해론 수업을 끝냈으니까 기출분석 즉 현대시 특강 파트 2를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